축구화 모델이 월드컵이나 엘클라시코에서 신상 최고급 축구화를 신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포츠계에서 최고의 스타는 최고의 광고판입니다. 사실 팬들은 제품명은 모르거든요. 매장에 가서 F50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호날두 축구화 주세요, 메시 축구화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의 광고 모델 그리고 주력 선수들은 무조건 최신 색상의 최상급 축구화를 신고 나옵니다. 중요한 대회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는 아주 중요한 대회에서 최상급이 아니라 중급 축구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당시 메시가 신던 축구화 라인은 F50 라인이었습니다. 이 사일로의 최고급은 F50 튜닛이라는 축구화였는데요. 이 축구화는 그라운드 사정에 따라서 셰시와 스터드, 일명 뽕이라고 하죠. 그걸 갈아 끼울 수 있는 축구화였는데요. 메시는 이 탈착식 F50이 아니라 그냥 스터드가 붙어있는 F30을 신고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개발, 제작, 홍보에 들인 돈이 얼만데 저걸 그냥 둔다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냥 두더라고요. 그리고 메시 담당 스포츠 마케팅 직원과 축구화 개발자가 잘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회사의 이야기냐고요? 바로 아디다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시에 직접 아디다스 코리아 홍보 담당자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사실은 스포츠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 조금 힘 빠지는 일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고 그리고 저 제품과 선수를 일치시키는 데도 상당한 공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진 답이 정말 명문이었습니다. 창업자의 정신이 선수의 퍼포먼스를 가장 우선한다는 거죠. 선수의 기량을 해치는 것은 무엇도 하면 안 된다.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메시는 F30이 발에 잘 맞았던 거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아디다스가 만든 중급 축구화를 신고도 메시는 월드컵과 유럽 무대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업주 아돌프 다슬러는 무엇도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해치지 않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건 아디다스가 80년 동안 회사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고 이 장인 정신이 아디다스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인 제품들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스터드를 갈아 끼울 수 있는 탈착식 축구화입니다. 이 축구화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베른의 기적이라는 서독이 우승하게 되는 기적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 베른의 기적은 축구용품이 축구 역사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의 우승 후보는 서독이 아니라 헝가리였고요. 헝가리에는 당시에 매직 마자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기량을 보였어요. 결승전을 앞두고 서독의 우승을 점친 전문가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경기 당일에 변수가 발생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헝가리는 전반 6분과 8분에 선제골을 때려 넣으면서 서독을 앞서가기 시작하는데요. 폭우로 인해 그라운드가 거의 진흙탕이 돼가면서 나일론 몸체에 탈착식 스터드를 부착한 축구화를 신은 서독이 힘을 내기 시작했고 전반 10분과 18분에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전반이 끝난 후에 하프타임에 스터드를 모두 교체한 서독은 결국 후반 39분에 헬무트 란이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월드컵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서독의 승리이자 아디다스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패전국의 멍해를 쓰고 살아가던 서독 사람들은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에 열광했고요. 2003년에는 이 일화를 다룬 영화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인 정신이 세계화에는 아주 적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경쟁사인 푸마와 나이키는 수익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성하는 입장이었던 아디다스는 이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했고 안 좋은 일들도 겹치게 되는데요. 1987년에는 아디 다슬러의 아들이던 호르스트 다슬러가 죽게 되고요.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급격한 세계화가 진행되게 되는데, 사실 아디다스는 엄청나게 고전하게 되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70%에서 10%로 급감할 정도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창업주인 아디 다슬러가 다시 한번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아디다스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디자이너와 마케터인 랍 슈트라서와 피터 무어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퀴먼트라는 라인을 만들어서 아디다스를 다시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들이 이퀴먼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디 다슬러의 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디 다슬러는 선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충족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스트 오브 아디다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아디다스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아디다스는 이퀴먼트를 만들면서 선수 그리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1991년에 이퀴먼트 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무엇보다 품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량 생산 방식으로는 개개인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서포트, 가이던스, 레이싱, 쿠션이라는 이퀴먼트의 여러 가지 라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퀴먼트 라인이 낯설다고요? 지어낸 이야기였다고요? 사실 아디다스 제품에 EQT라고 써져 있는 것이 이퀴먼트 라인인데요. 지금도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싸더라고요. 1990년대에 아디다스는 축구계에서도 고전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같은 팀을 나이키에 빼앗겼고요. 사실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도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아디다스는 EQT 라인뿐만 아니라 축구화 라인에서도 새로운 걸 들고 나오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프레데터입니다. 사실 프레데터 라인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데이비드 베컴, 지네딘 지단의 축구화라고 하면 모두 아실 겁니다. 베컴과 지단이 사랑한 프레데터는 시대의 산물입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 끝난 뒤에 피파는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에서 너무 골이 안 터졌기 때문이죠. 경기 규칙을 개정합니다. 오프사이드 룰을 완화하고 골키퍼에게 바로 백패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격수에게 유리한 시대가 찾아온 거죠. 이와 괴를 함께하는 것이 프레데터 시리즈입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을 앞두고 프레데터 시리즈를 내놓았을 때 아디다스는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볼 스피드 10% 증가, 볼 컨트롤 능력 10% 증가, 볼 회전율 20%를 증가시켜서 골키퍼가 골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마케팅은 별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생김새도 좋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한 족에 400g이 넘어가는 무게였습니다. 프레데터 시리즈가 성공하는데 수많은 공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데이비드 베컴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디다스는 프레데터를 만들고 누구에게 신길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베컴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베컴은 당신의 청춘 스타였고 연예인 같은 면모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디다스는 베컴이 값비싼 스포츠카를 사고 돈이 모자라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컴에게 연락해서 모델을 제안하게 되고요. 결과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디다스의 장인 정신은 회사의 소유주가 바뀌고 경영자가 바뀌어도 항상 현재 진행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좋은 기술이라면 시장에 먹히지 않더라도 밀고 가는 뚝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바뀌어도 원칙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디다스의 정신입니다. 좋은 브랜드 가치는 타협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무엇도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해치지 않게 하라. 아디다스가 만들어낼 새로운 신발의 역사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물론 이 탈착식 축구화를 먼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브랜드도 있는데요. 바로 아디 다슬러의 형 루디 다슬러, 한때는 동업자였던 다슬러 형이 만들었던 푸마가 바로 그 브랜드입니다. 이 두 브랜드 간의 애증의 역사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